부인, 나와 함께 평생 같이 삽시다. 예, 알겠어요, 서방님. 그렇게 부부가 되기로 하고 자, 그럼 이제 혼례를 치르러 갑시다. 타시지요. 아니, 하하, 고맙소. 나의 12번째 부인이여. 여기는 내 전처들이요.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기도 광주 어느 마을에 연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나이 22의 얼굴이 야무지게 생겼고 눈매가 또렷하여 사내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기상이 있었지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파바느질과 품팔이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하여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바람이 뼈를 애는 추위가 계속되었는데 연희의 어머니가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열이 펄펄 끓었으나 약을 지을 돈이 없어 연희가 약방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사정하였으나 약방 주인은 외상은 안 된다며 문을 닫아버렸지요. 설상가상으로 집주인까지 찾아와 밀린 방세가 석 달째라며 이번 달 안에 못 내면 나가야 한다고 매몰차게 말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가 나으시면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갚겠습니다. 연희가 빌었으나 집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보름만 더 주겠다고 하고는 돌아서 버리자 연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어가고 약값도 없고 방세도 밀렸으니 보름 뒤면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앉아야 하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네가 박신의 딸이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와 연희가 고개를 드니 커다란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에 길게 흉터가 나 있었으며 눈빛이 날카로워 쳐다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사내였지요. 연희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자 사내가 턱을 치켜들며 최대감이라고 하면 알려나 하고 말하였습니다. 최대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주 일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내로 사람들이 괴물대감이라 불렀는데 무관 출신으로 전쟁터에서 수십 명을 베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얼굴의 흉터가 그 증거라 하였지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대감에게는 부인이 11명이나 있었는데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모두 저택에 들어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감이 부인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괴물이라고 들었다. 내 어미가 죽어간다며 최대감이 무심하게 말하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연희 앞에 던지니 번쩍이는 것이 땅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스문양은 좋게 되어 보이는 금괴였는데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이 눈앞에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내 12번째 부인이 되어주겠소. 굶어 죽는 일은 없도록 하지. 크흠. 최대감이 말끝을 흐리며 헛기침을 하자 연희가 멍하니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11명이 사라진 그 저택의 12번째 부인이 되라는 것이었지요. 연희가 왜 자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 최대감이 어깨를 으쓱하며 마땅한 여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요즘은 이름만 들어도 도망간다고 씁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연하였지요. 부인 11명이 사라진 저택에 누가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연희가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흉터난 얼굴이 무서웠으나 눈빛은 의외로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하였지요. 생각해보겠소. 내일 이 시각까지 대답하시오. 최대감이 돌아서려 하자 연희가 잠깐만요 하고 불렀습니다. 연희가 땅에 떨어진 금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금괴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고 약을 지을 수 있었으며 방세를 내고 추운 겨울을 넘길 수 있었지요. 연희가 주먹을 불끈 쥐더니 고개를 들어 똑바로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서린 눈빛이었지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귀신 소굴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연희가 단호하게 말하자 최대감의 눈이 살짝 커지며 내일까지 생각해보라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대신 저도 조건이 있으니 어머니가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연희가 말하자 최대감이 한참 동안 연희를 바라보다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배짱은 있군. 좋소. 한 달 기다리겠소. 그때까지 어미 잘 낫게 하시오. 최대감이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희가 손에 든 금괴를 바라보니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고 이것으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으나 부인 11명이 사라진 괴물의 저택의 12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야 하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연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그 뒤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지요. 연희가 금괴를 품에 넣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달 뒤면 괴물의 저택으로 들어가야 하였으나 지금은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지요. 연희의 등 뒤로 눈이 계속 내리며 하얀 눈이 연희의 발자국을 덮어갔고 괴물 대감과 효녀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희의 어머니가 기적처럼 일어났지요. 금괴로 산 약을 다려 먹이고 따뜻한 방에서 쉬게 하니 기침이 샜고 열이 내렸습니다. 볼에 혈색이 돌아오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자 연희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희가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하니 어머니가 펑펑 울며 가지 말라고 매달렸지요. 그 집에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건강히 계십시오. 연희가 어머니를 달래며 단단히 다짐하자 어머니가 연희의 손을 붙잡고 놓지 못하였지요. 연희가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 앞에 최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최대감의 저택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한 시즌을 가니 울창한 대나무 숲 사이로 커다란 기와집이 나타났지요. 담장이 높았고 대문이 육중하였으며 그 규모가 어지간한 관아보다 컸습니다. 연희가 가마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보니 으리으리한 기와 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하였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 기척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저택인데 하인 하나 마중 나오지 않았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최대감이 앞장서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연희가 뒤를 따랐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가니 귀가 먹은 듯한 늙은 하인 셋이 꾸벅 절을 하였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넓은 집의 하인이 셋뿐이라니. 연희가 속으로 의아해하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첫날 밤 최대감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사랑채로 가니 최대감이 탁자 앞에 앉아 있었는데 촛불에 비친 흉터가 더욱 무섭게 보였지요. 최대감이 연희를 앉히고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는 3가지 규칙이 있어. 최대감이 말하자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지요. 첫째, 해가 지면 절대 사랑채, 문 밖으로 나오지 말 것. 최대감이 첫 번째 규칙을 말하자 연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둘째, 뒷마당 별채 근처에는 낮이고 밤이고 얼씬도 하지 말 것. 최대감이 두 번째 규칙을 말하자 연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셋째, 무슨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 할 것. 알겠소? 최대감이 세 번째 규칙까지 말하고는 날카로운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연희가 대답하자 최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보라고 손짓하였습니다. 연희가 안채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가지 규칙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해가 지면 나오지 말라니, 별채에 얼씬도 말라니, 무슨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하라니. 도대체 이 집에 무엇이 있기에 그런 규칙을 정한 것일까요?
부인 11명이 사라진 이유가 저 규칙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연희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먼 곳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지요. 웅성웅성. 사람들이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연희가 귀를 쫑긋 세우니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지요. 그것도 여러 명이 웃고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이 집에 우리 5분이라며. 저 소리는 뭐지? 연희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으나 세 번째 규칙이 떠올라 멈추었지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하라 하였습니다. 연희가 이를 악물고 다시 자리에 누웠으나 소리는 새벽녘까지 계속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연희가 살림을 파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 안주인으로 들어왔으니 살림을 모르고서는 안 되었지요. 연희가 부엌으로 가서 늙은 하인에게 장부를 달라고 하니 하인이 귀가 어두워 3번이나 되물은 뒤에야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연희가 장부를 펼쳐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하루쌀 소비량이 5마리였습니다. 5마리면 50인분이 넘는 양이었지요. 이 집에 식솔이 5분인데 어떻게 50인분의 쌀이 사라지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쌀만이 아니었지요. 고기가 매일 10근씩 들어갔고 비단이 한 달에 30필씩 사라졌으며 깻감도 여느 집에 10배는 되었습니다. 연희가 장부를 넘길수록 입이 벌어졌지요. 이게 말이 되나? 우리 5이서 이걸 다 먹고 쓴다고? 연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쌀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연희가 큰 소리로 물으니 하인이 귀에 손을 대며 뭐라고요 하고 되물었지요. 연희가 더 큰 소리로 다시 묻자 하인이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대감날이 분부대로 준비할 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연희가 장부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넓은 마당을 둘러보니 창고가 5개나 있었지요. 연희가 창고 문을 하나씩 열어보니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포묵이 가득하였으며 고기가 소금에 절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지요. 창고마다 물건이 줄어든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쌀가마니 자리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포묵이 놓여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분명히 누군가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먹나? 아니면 연희가 고개를 돌려 뒷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채가 있다던 곳이었지요.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그 너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에 뭐가 있는 거지? 연희의 눈이 반짝였지요. 연희가 방으로 돌아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피니 이상한 점이 더 드러났지요. 쌀과 고기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늘과 실, 천, 약재까지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달 규칙적으로. 이건 귀신이 먹는 게 아니야. 분명히 사람이 쓰는 거야. 연희가 장부를 탁 덮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부인 11명이 사라졌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살림이 50인분씩 빠져나간다면 혹시 그 부인들이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별채에 뭔가 있어. 틀림없어. 연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 살림 축내는 놈이 누군지 반드시 잡아내겠다. 연희가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두려움보다 억척스러운 살림꾼의 본능이 앞섰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려고 귀신 소굴에 들어온 효녀가 이제는 살림 도둑을 잡겠다며 눈에 불을 켰지요. 연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가 낮에는 살림을 보는 척하면서 최대감의 행동을 살폈는데 최대감은 낮에는 사랑채에서 책을 읽거나 마당에서 칼을 휘두르며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지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밤마다 창고의 물건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확인해보면 쌀가마니가 2~3개씩 없어져 있었고 고기와 포목도 사라져 있었는데 연희가 하인들에게 물어보아도 귀가 어두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고 설령 들었다 해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대감이 밤마다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반드시 알아내겠어. 연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가 잠든 척하며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 촛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이니 밤이 깊어지며 온 저택이 고요해졌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멀리서 인기척이 들려와 연희가 살금살금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커다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이었습니다. 최대감이 쌀과 마니를 지게에 지고 뒷마당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덩치 큰 사내가 직접 쌀을 나르다니 연희가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저기로 가는구나. 별채 쪽으로. 연희가 망설였습니다. 두 번째 규칙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뒷마당 별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하였으나 살림 축내는 놈을 잡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연희가 이를 악물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연희가 살금살금 최대감의 뒤를 밟았습니다. 달빛이 밝아 숨기가 쉽지 않았으나 최대감이 앞만 보고 걸어가는 덕분에 들키지 않았고 마당을 가로질러 뒷마당으로 가니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대감이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자 연희가 뒤따라 숲으로 들어갔는데 사방이 대나무로 가려져 달빛조차 희미하였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나 연희가 숨을 죽이며 최대감과 거리를 유지하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대나무 숲이 끝나고 커다란 바위가 나타나자 최대감이 바위 앞에서 멈추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연희가 황급히 대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는데 들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대감이 주위를 살피더니 바위 틈으로 손을 넣자 바위가 스르륵 옆으로 밀리며 좁은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연희가 눈을 크게 뜨며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최대감이 쌀가마니를 진 채 통로 안으로 들어가자 잠시 망설이다가 이를 악물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걸으니 축축한 이끼가 손에 닿았고 발밑에 물이 찰랑거리기도 하여 연희가 숨을 죽이며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여 연희가 빛을 향해 걸어가니 통로가 점점 넓어지더니 갑자기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연희가 눈앞의 광경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분지였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에 초가집이 대여섯 채 들어서 있었고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으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여인들이었습니다. 1명, 2명, 세어보니 11명이나 되었습니다. 11명, 사라졌다던 부인들. 연희가 나무 뒤에 숨어 눈을 비볐으나 분명히 여인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잡아먹혔다고 하였으니 비비린내 나는 지옥을 상상하였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여인들이 웃고 떠들며 밥을 해먹고 있었는데 한 무리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고 다른 무리는 마당에서 옷을 찢고 있었으며 또 다른 무리는 빨래를 널고 있어 마치 한 마을의 아낙네들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이 자수 좀 봐요. 잘 나왔지요? 한 여인이 술을 놓은 천을 들어 보이자 옆에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예쁘다고 금실이 솜씨가 날로는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잡아먹힌 게 아니었어. 연희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최대감이 나타나 쌀과 마니를 내려놓자 여인들이 달려와 반겼습니다. 대감 날이 오셨느냐며 오늘은 고기도 가져오셨다며 반기자 최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끄럽소. 다들 밥이나 잘 챙겨 먹으시오. 최대감이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쌀과 마니를 창고로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희가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최대감이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는데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마을 이장 같은 느낌이었고 여인들도 최대감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친근하게 대하였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부인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여기 숨겨놓고 있었던 거야? 연희가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 숨어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뚝 소리가 났고 최대감이 번개처럼 고개를 돌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희가 숨은 방향을 향하였습니다. 누구냐? 최대감이 고함치며 다가오자 연희가 몸을 움츠리며 숨을 죽였으나 최대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이대로 들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온몸이 얼어붙는 듯하였습니다. 최대감이 나무 앞에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나오라고 말하자 연희가 어쩔 수 없이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여길? 최대감이 말끝을 흐리자 연희가 고개를 들어 똑바로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를 밟았습니다. 살림이 어디로 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연희가 당당하게 말하자 최대감이 한참 동안 연희를 노려보며 규칙을 어겼다고 별채의 얼씬도 말라 하지 않았느냐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연희가 입술을 깨물었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어긴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감,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잡아먹혔다던 부인들이 여기서 밥을 해먹고 있잖습니까? 연희가 따지듯 말하자 최대감이 한숨을 푹 쉬었고 여인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다며 12번째 부인이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최대감이 머리를 극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아, 들킬 줄 알았소. 어차피 알게 됐으니 다 말해주리다. 최대감이 말하자 연희가 귀를 기울였고 괴물대감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이 연희를 데리고 마을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여인들이 모여들어 연희를 둘러싸자 연희가 긴장하며 주위를 살폈는데 여인들의 눈빛에는 적대감보다 호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새 식구요. 한 여인이 물으니 최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12번째 부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웅성거리며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손이 거칠구나. 고생 많이 했나 보네. 여인이 말하자 연희가 어리둥절하여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잡아먹혔다던 여인들이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다니 정신이 얼떨떨하였습니다. 최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앉으시오. 어차피 알게 됐으니 다 말해주겠소. 최대감이 말하자 여인들이 마당에 둘러앉았고 연희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대감이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내 부인이 아니오. 최대감이 말하자 연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부인이 아니라니요. 그러면 연희가 되묻자 최대감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부인이라 알고 있지만 실은 그냥 불쌍해서 데려온 것이오. 최대감이 어물쩍 말하자 연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불쌍해서 데려왔다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인이 연희에게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 나는 금실이라고 해. 양반댁 첩이었는데 본처한테 매일 맞았어. 하루는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대감이 지나가다 보고는 돈을 주고 나를 사왔지. 금실이라는 여인이 말하자 다른 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막내야. 주막을 하다가 빚을 져서 관비로 팔려갈 뻔했는데 대감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데려왔어. 막내라는 여인이 말하자 또 다른 여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분이라고 해. 남편이 술만 마시면 패는 놈이라 도망쳤는데 갈 곳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어. 그때 대감이 나타나서 여기로 데려왔지. 여인들이 하나둘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집에서 쫓겨난 여인, 빚에 팔려갈 뻔한 효녀,
남편에게 맞다 도망친 여인, 흉년에 굶어 죽을 뻔한 과부. 사연은 다양하였으나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모두 갈 곳 없이 죽을 뻔한 여인들을 최대감이 구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으로 위장해서 데려온 겁니까? 연희가 물으니 최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남의 집 여자를 함부로 데려오면 문제가 되니까 부인으로 맞이한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소. 데려온 뒤에는 여기 숨겨두고 먹여 살린 것이오. 최대감이 대답하자 연희가 어이가 없어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여인들을 구해서 숨겨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이라 불리던 사내가 실은 세상에서 가장 호구 같은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연희의 머릿속에서 장부가 떠올랐습니다. 하루 쌀 50인분, 고기 10근, 비단, 30필. 이 많은 살림이 전부 이 여인들을 먹여 살리는데 쓰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연희가 물으니 최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살림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장부를 보니 엄청난 양이 빠져나가던데요. 연희가 물으니 최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최대감이 말끝을 흐리자 금실이 끼어들었습니다. 대감이 땅을 팔아서 대고 있어. 처음에는 논도 있었고 밭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팔아치웠지. 금실이 말하자 연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땅을 팔았다고요? 연희가 되묻자 막내가 한숨을 쉬며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 대감이 우리 먹여 살리느라 재산을 다 날리고 있으니. 연희가 최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대감, 지금 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연희가 물으니 최대감이 우물쭈물하였습니다. 그게 조금 남았소. 최대감이 대답하자 연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조금이 얼마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연희가 따지듯 물으니 최대감이 한숨을 푹 쉬며 대답하였습니다. 뒷산 대나무 숲하고 저택터, 그게 전부요. 최대감이 대답하자 연희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알짜배기 땅은 다 팔아치우고 남은 것이 대나무 숲과 저택뿐이라니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꾸려 나간단 말입니까? 대감, 이건 자선이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연희가 소리치자 최대감이 움찔하였습니다. 뭐라고? 최대감이 되묻자 연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제까지 땅 팔아서 밥만 먹일 겁니까? 땅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엔 어쩔 겁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다 같이 굶어 죽을 겁니까? 연희가 쏘아붙이자 최대감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대감의 선의는 고마웠으나 이대로 가면 모두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최대감이 변명하듯 말하자 연희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대감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하시다니.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연희가 말하자 최대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희의 말이 뼈를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가 여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11명의 여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모두 갈 곳 없이 떠돌다 여기로 왔으나 앞날이 막막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연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연희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사를 하셨는데 그때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들 혹시 할 줄 아는 것이 있습니까? 연희가 물으니 여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뇨. 금실이 되묻자 연희가 눈을 빛냈습니다. 자수, 바느질,
길쌈, 장담그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좋습니다. 연희가 말하자 여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희의 눈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밤 연희가 최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채에서 최대감이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촛불에 비친 얼굴이 심란해 보였습니다. 연희가 들어서자 최대감이 고개를 들었고 연희가 최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대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희가 말하자 최대감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해보시오. 최대감이 대답하자 연희가 똑바로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책임지고 저 여인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연희가 단호하게 말하자 최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최대감이 되묻자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 여인들이 그냥 앉아서 밥만 먹으니 살림이 거덜나는 겁니다. 일을 시키면 됩니다.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면 밥값은 물론이고 남는 돈도 생깁니다. 연희가 조목조목 설명하자 최대감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될까? 최대감이 반신반의하자 연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됩니다. 제가 해보이겠습니다. 대신 대감께서는 제 뜻대로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연희가 눈을 빛내며 말하자 최대감이 한참 동안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참. 배짱 하나는 알아줘야겠군. 최대감이 피식 웃더니 술잔을 들어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좋소. 자네한테 맡기겠소. 대신 실패하면 그때는 내 말대로 하시오. 최대감이 말하자 연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연희가 일어서며 눈을 빛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가 여인들을 마당에 모았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불러 모았으니 여인들이 눈을 비비며 나왔고 최대감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연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여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공짜 밥은 없습니다. 연희가 선언하자 여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공짜 밥이 없다니 무슨 뜻이냐고 금실이 물으니 연희가 또박또박 대답하였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는 밥값을 해야 숨겨줍니다. 일하지 않으면 밥도 없습니다. 연희가 단호하게 말하자 여인들 사이에서 술렁이 밀었고 최대감이 끼어들려 하자 연희가 손을 들어 제지하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쫓아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앉아서 밥만 먹는 것은 이제 끝이라는 뜻입니다. 연희가 말하며 품에서 종이를 꺼냈는데 밤새 정리해 놓은 것으로 어젯밤 여인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가 여인들의 특기를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금실에게는 양반댁에서 배운 자수 솜씨가 있었고 막내에게는 주막에서 단련된 장담그는 솜씨가 있었으며 분이에게는 어릴 때부터 익힌 배 짜는 솜씨가 있었습니다. 연희가 이 셋을 각 팀의 우두머리로 세우고 나머지 여인들을 특기에 따라 세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수팀은 비단에 술을 놓아 팔고 장팀은 된장과 고추장을 담가 팔고 길쌈팀은 배를 짜서 팔 계획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어디에 팔 거냐고 물으니 연희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언니들은 물건만 만들어 주십시오. 연희가 자신있게 말하자 여인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으나 연희의 눈빛이 하도 단단하여 반박하지 못하였고 막내가 어차피 앉아서 밥만 먹는 것도 미안했다며 해보자고 하자 다른 여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희가 최대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대감, 할 일이 있습니다. 재료를 구해 오셔야지요. 자수에 쓸 비단과 실, 장담글 콩과 소금, 배짤삼과 무명, 제가 목록을 적어 드릴 테니 장에 가서 사오십시오. 연희가 품에서 종이를 꺼내 최대감에게 내밀자
최대감이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거냐고 물으니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쌀도 정해드리는 만큼만 사오라고, 살림은 이제 자기가 맡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최대감이 머리를 긁적이며 자기가 이 집 주인인데 하고 투덜거리자 금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대감, 포기하세요. 저 눈빛 보니까 절대 안 꺾여요. 금실이 말하자 막내도 호랑이를 부인으로 들였다며 웃었고, 여인들이 킥킥거리자 최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았소. 하라는 대로 하겠소. 최대감이 투항하듯 말하자 연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비밀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인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금실이 이끄는 자수팀은 비단의 꽃과 새를 수놓았고, 막내가 이끄는 장팀은 된장과 고추장을 담갔으며, 분이가 이끄는 길쌈팀은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짜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수선하였으나 며칠이 지나자 제법 체계가 잡혔습니다. 연희가 매일 아침 여인들을 모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감은 연희가 시키는 대로 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허드렛 일을 하였습니다. 괴물대감이라 불리던 사내가 심부름꾼이 되어 뛰어다니는 모습에 여인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였고, 막내가 대감 콩이 떨어졌으니 장에 가서 사오라고 하면 최대감이 알았소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연희가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물건은 쌓여가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팔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실이 수놓은 비단 보자기가 20장이 넘었고, 막내가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 항아리째 줄을 섰으며 분이가 짠 삼배가 창고에 가득 찼습니다. 여인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물건은 넘쳐났으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팔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산속에 숨겨진 비밀 마을이었고, 여인들은 세상에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최대감이 장에 나가 물건을 팔아볼까 하였으나 괴물대감이 비단 보자기를 팔러 다니면 온 고을이 뒤집어질 터였습니다. 연희가 창고에 쌓인 물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건은 좋은데 팔 데가 없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야. 연희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어느 날, 마을에 박물장수가 지나갔습니다. 연희가 번뜩 눈을 빛냈습니다. 박물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으니 팔로로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연희가 최대감에게 부탁하여 박물장수를 불러들였는데, 박물장수가 최대감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벌벌 떨며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엎드렸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해코지하려는 게 아니라 장사 제안을 하려는 겁니다. 연희가 말하며 창고로 박물장수를 데려가 쌓인 물건들을 보여주니 박물장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수 솜씨가 한양 수박 못지 않다고, 이 정도면 양반댁에서도 탐낼 물건이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이 물건들을 대신 팔아주십시오. 팔린 값에 사마를 드리겠습니다. 연희가 제안하자 박물장수의 눈이 번쩍 빛났으나 곧 난색을 보였습니다. 물건은 좋지만 출처를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하느냐고, 괴물 대감댁에서 나왔다고 하면 아무도 안 살 거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연희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물장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대감은 부인 11명을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파다한 괴물이었으니 그 집에서 나온 물건이라 하면 누가 사려 하겠습니까? 연희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다. 괴물대감, 귀신별체, 이걸 거꾸로 이용하면 됩니다. 연희가 소리치자 박물장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연희가 박물장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십시오. 최대감 댁
귀신 들린 별채에서 나온 물건을 쓰면 애군을 막아준다고. 귀신이 만든 물건이라 다른 귀신이 범접을 못한다고요. 연희가 말하자 박물장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귀한 약이라면서 뱀 껍데기를 팔고 신선히 먹었다면서 돌멩이를 파는 게 장사 아닙니까? 귀신이 만든 액막이 물건이라 하면 오히려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연희가 조목조목 설명하자 박물장수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애군을 막아준다는 물건에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연희가 품에서 은전 몇 돈을 꺼내 박물장수 손에 쥐어주며 이건 수고비라고 소문만 잘 퍼뜨려 달라고 하니 박물장수가 은전을 손에 쥐고 씩 웃으며 믿어보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건을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들었어. 괴물 대감댁 귀신 별채에서 나온 물건을 쓰면 애군이 싹 달아난대. 소문이 소문을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물건을 사기 시작하였고 효험을 봤다는 소문이 퍼지자 너도 나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도성의 양반댁 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하였습니다. 액막이 비단 보자기, 액막이 된장, 액막이 삼배, 귀신이 만든 물건이라는 소문에 오히려 값이 올라갔고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박물장수가 헐레벌떡 달려와 물건이 모자란다고 도성 부인들이 난리라고 값을 2배로 불러도 사겠다고 줄을 선다며 흥분하였습니다. 연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비밀마을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여인들이 밤낮 없이 일하였습니다. 금실이 자수를 놓으며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고 막내가 장을 담그느라 허리가 휘었으며 분이가 배를 짜느라 눈이 빠질 지경이었으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팔리고 돈이 들어오니 신이 났기 때문입니다. 최대감이 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돈주머니가 두둑해졌고 곳간에 쌀이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땅을 팔아 밥을 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돈이 남아 돌았습니다. 참, 자네 정말 대단하구려. 내 악명을 이렇게 써먹을 줄이야. 최대감이 감탄하자 연희가 대감의 악명 덕분이라고 평범한 물건이었으면 이렇게 비싸게 못 팔았을 거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최대감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평생 짐처럼 여겼던 괴물이라는 악명이 돈을 벌어다 주다니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모여 연희에게 절을 올리며 마님 덕분에 밥값을 하게 됐다고 고마워하자 연희가 손을 내저으며 자기 덕이 아니라 언니들이 열심히 일한 덕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갑시다. 연희가 말하자 여인들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괴물 대감의 저택에서 귀신 마케팅이 대박을 터뜨렸고 비밀 마을의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곳간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액막이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박물장수가 돈주머니를 들고 올 때마다 무게가 두둑해졌고 최대감이 땅을 팔아 밥을 사던 시절이 까마득한 옛날 같았습니다. 연희가 여인들을 마당에 모아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자 여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최대감도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나왔습니다. 연희가 품에서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지난 석 달간 번 돈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자수로 번 돈, 장으로 번 돈, 배로 번 돈, 합치면 300냥이 넘습니다. 연희가 말하자 여인들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300냥이면 소 1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었고 작은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연희가 장부를 넘기며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땅바닥에 막대기로 그림을 그리며 5알은 재료를 사고 물건을 만드는 데 쓰고 3알은 대감께 들여서 그동안 팔아치운 땅을 다시 사들이고
나머지 이알은 언니들 몫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우리 몫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연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언니들이 일해서 번 돈이니 언니들 것이지요. 이 돈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쓰면 됩니다. 연희가 대답하자 여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돈까지 나눠준다니 믿기지 않았고 막내가 손을 내저으며 대감한테 신세만 졌는데 무슨 낯으로 돈을 받느냐고 사양하자 다른 여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들, 이건 신세 지는 게 아닙니다. 언니들이 손으로 일해서 번 돈입니다. 당연히 받아야지요. 연희가 단호하게 말하자 여인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희가 품에서 항아리 12개를 꺼냈습니다. 작은 옹기 항아리였는데 각 항아리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실, 막내, 분이, 11명의 여인들 이름과 연희의 이름까지 12개였습니다. 여인들이 이게 뭐냐고 물으니 연희가 항아리를 들어 보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매화계라고. 매달 수익의 이하를 똑같이 나눠서 각자 자기 이름이 적힌 항아리에 넣을 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인들이 그걸 왜 하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리자 연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언니들, 이 항아리가 꽉 차면 그게 언니들의 집 문서고 가게터입니다. 그때는 숨지 말고 당당히 나가서 사십시오. 연희가 말하자 여인들이 멈추었습니다. 집 문서, 가게터,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우리가 나가서 살 수 있는 거냐고 물으니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들이 언제까지 여기 숨어 살 수는 없다고 돈을 모아서 나가면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자수, 가게, 장가게, 포목가게,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여인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갈 곳이 없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매맞고 쫓겨나고 팔려갈 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 얹혀 살거나 숨어 살 줄만 알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집과 가게를 가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금실이 눈물을 훔치며 마님 고맙다고 말하자 다른 여인들도 눈물을 훔쳤고 연희가 손을 내저으며 울지 말라고 아직 항아리가 비어 있으니 울건 항아리가 꽉 찼을 때 울라고 말하자 여인들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연희가 항아리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연희가 감나무 밑을 가리키며 이곳에 항아리를 묻겠다고 매달 돈이 생기면 여기 와서 각자 항아리에 넣으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연희가 삽을 들어 땅을 파기 시작하자 여인들이 달려와 함께 땅을 팠고 구덩이가 파이자 항아리 12개를 나란히 묻었습니다. 연희가 첫 번째 은전을 꺼내 금실의 항아리에 넣으니 딸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연희가 말하자 여인들이 차례로 자기 항아리에 은전을 넣었고 딸그락 은전이 항아리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대감이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희가 최대감에게로 다가가 이 여인들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였습니다. 대감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 다 죽었을 거라고 하자 최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랬을 뿐이요. 최대감이 무뚝뚝하게 대답하였으나 귀가 빨개져 있었고 연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인들이 감나무 밑에 모여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금실이 항아리가 꽉 차면 한양에 자수 가게를 차리겠다고 말하자 막내가 웃으며 자기는 주막을 다시 차리겠다고 이번엔 빚 안 지고 하겠다고 말하였고 분이도 자기는 포목점을 하겠다며 자기가 짠 배가 최고라고 끼어들었습니다. 여인들이 하나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으로 미래를 꿈꾸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연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감나무 밑에 묻힌 12개의 항아리 안에는 은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희망이, 꿈이, 미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듬해 여름, 하늘이 노해졌습니다. 봄부터 비가 내리지 않더니 여름이 되어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보리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그것도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흉년이었습니다. 마을마다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먹었으나 그것마저 바닥나자 사람들이 길에 쓰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들과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갈 곳 없이 떠돌았는데 관아에서도 감당이 되지 않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비밀마을 근처까지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최대감 저택 근처 숲에서 쓰러진 여인이 발견되었고 대나무 숲 어귀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최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 저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연희가 말하자 최대감이 한숨을 쉬며 나도 안다고. 그러나 우리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연희가 말하자 최대감이 눈을 깜빡이며 무슨 방법이냐고 물었습니다. 연희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관아에 가겠습니다. 사또를 만나야 합니다. 연희가 말하자 최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관아에 가다니 비밀 마을이 들통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걱정하자 연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들통나는 게 아니라 공인을 받으려는 겁니다. 연희가 말하자 최대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음 날 연희가 관아로 갔습니다. 사또가 진무를 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초췌하였습니다. 굶주린 백성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아 앞에는 죽을 얻으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섰고 창고의 쌀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는 최대감의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사또 나리께 청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연희가 말하자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대감이라면 괴물대감으로 악명 높은 자였는데 그 부인이 관아에 찾아오다니 의아하였습니다. 무슨 청이요? 사또가 물으니 연희가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쌀을 풀겠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끓여 나눠주겠습니다. 연희가 말하자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쌀을 풀겠다니, 이 흉년의 쌀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있다니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사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런데 대가가 있을 터 무엇을 원하시오? 사또가 물으니 연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희가 갈 곳 없는 여인들을 거두어 기술을 가르치겠습니다. 자수, 길쌈, 장담그기, 손에 기술을 쥐어주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연희가 말하자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라고. 그런데 무엇을 원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연희가 허리를 펴고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대신 저희 별채 일에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현판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나라에서 공인한 구휼공방이라는 현판을요. 연희가 말하자 사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현판 하나면 된다니 쌀도 풀고 여인들도 거두면서 원하는 것이 고작 현판 하나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관아는 굶주린 백성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서서 쌀을 풀고 여인들을 거둬준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원하는 것이 고작 현판 하나라니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좋소. 허락하겠소.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자 연희가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최대감 저택에 현판이 걸렸습니다. 구휼 공방, 네 글자가 또렷이 새겨진 현판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공인한 구휼시설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이제 비밀마을은 더 이상 숨겨야 하는 곳이 아니라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금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이제 당당해진 거냐고 물으니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막내가 눈물을 훔치며 마님 덕분이라고 말하자 연희가 손을 내저으며 자기 덕이 아니라 언니들이 열심히 일한 덕이라고 그 덕분에 쌀을 풀 여유가 생긴 거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최대감이 현판을 올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참, 괴물 대감댁이 구휼 공방이 됐군. 최대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연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괴물이 아니라 은인이 되신 겁니다. 연희가 말하자 최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으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구휼 공방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굶주린 여인들이 찾아오면 죽을 먹이고 재워주었고 손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수를 배우고 싶은 여인은 금실에게, 장담그기를 배우고 싶은 여인은 막내에게, 길쌈을 배우고 싶은 여인은 분이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1명이었던 여인들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되었습니다. 비밀 마을이 점점 커져갔고 초가집도 늘어났습니다. 연희가 번 돈으로 집을 짓고 재료를 사들였으며 여인들은 물건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대육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다행히 가을 비가 내려 추수를 할 수 있었고 굶주림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구휼 공방 덕분에 살아난 여인들이 수십 명이었고 그들이 만든 물건은 전국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사또가 연희를 불러 치하하였습니다. 대단하오. 덕분에 수많은 목숨을 살렸소. 나라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오. 사또가 말하자 연희가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며 사또나리 덕분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현판 덕분에 당당히 일할 수 있었다고 말하자 사또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연희가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괴물의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십 명의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나라에서 공인한 구휼 공방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괴물의 저택이 희망의 터전이 되고 숨어 살던 여인들이 당당히 일하게 되다니 연희가 구휼 공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최대감 댁 뒷산은 더 이상 비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초가집이 20채가 넘었고 길이 나고 우물이 파였으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여인들의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구휼 공방은 조선 8도의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자수 비단은 한양 양반댁에서 앞다투어 찾았고 이곳에서 담근 장은 궁궐 수락안에까지 납품되었으며 이곳에서 짠 배는 명품으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더 이상 액막이 물건이라는 소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품질만으로 인정받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감나무 밑에 묻었던 항아리들은 하나둘 꽉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실이 제일 먼저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그날 금실이 감나무 밑에서 자기 항아리를 파내며 펑펑 울었습니다. 연희가 금실의 손을 잡아주었고 여인들이 둘러서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금실이 마을을 떠나는 날 연희가 금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잘 가요. 한양에서 꼭 성공하세요. 연희가 말하자 금실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금실이 말하고는 보따리를 짊어지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몇 달 뒤 소식이 왔는데 금실이 한양의 자수 가게를 열었고
양반댁 부인들이 줄을 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막내도 항아리를 채우고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주막을 다시 열었는데 이번에는 빚 없이 제 돈으로 차린 주막이었습니다. 막내가 담근 된장찌개 맛이 일품이라고 소문이 나서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이도 떠났습니다. 포목점을 차려 분이가 짠 배를 팔았는데 튼튼하고 질이 좋아 장에서 제일 먼저 팔려나갔습니다. 떠나는 여인이 있으면 들어오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매 맞는 아내, 빚에 팔려갈 뻔한 효녀, 남편을 잃은 과부, 부모를 잃은 고아, 갈 곳 없는 이들이 구율 공방의 문을 두드렸고 연인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인들은 먼저 온 여인들에게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수를 배우고 장 담그기를 배우고 길쌈을 배워 손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적힌 항아리를 받아 감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항아리가 꽉 차면 떠나고 새 여인이 들어오고 또 항아리가 꽉 차면 떠나고 그렇게 순환이 이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이곳을 거쳐 간 여인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항아리를 채우고 세상으로 나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연희가 마을 뒷산 언덕에 올랐습니다.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앉은 연희였습니다. 22의 괴물의 저택에 들어왔던 처녀가 이제 32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덕에서 내려다보니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초가집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여인들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가 돌아보니 최대감이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최대감도 세월을 비껴가지 못하여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으나 흉터는 여전하였습니다. 최대감이 연희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뭘 보고 있소? 최대감이 물으니 연희가 빙그레 웃으며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대감이 일군 마을입니다. 연희가 말하자 최대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읽었소? 다 자네가 한 거지. 최대감이 대답하자 연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대감이 처음에 저 여인들을 구하지 않았으면 이 마을은 없었을 겁니다. 대감이 씨를 뿌리고 저는 물만 준 거예요. 연희가 말하자 최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랬을 뿐이요. 최대감이 무뚝뚝하게 대답하였으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대답이었고 변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연희가 최대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으나 따뜻하였습니다. 최대감이 움찔하였으나 손을 빼지 않았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마을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초가집 지붕이 황금빛으로 빛났고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대감, 고맙습니다. 연희가 나직이 말하자 최대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가? 최대감이 되묻자 연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를 데려와 주셔서요. 그때 대감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저와 어머니는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도 이 여인들도 없었겠지요. 연희가 말하자 최대감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소. 최대감이 나직이 말하자 연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왔을 뿐이요. 자네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거요. 자네가 살린 거요. 최대감이 말하자 연희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노을 지는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최대감을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부인 12명을 잡아먹은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최대감은 갈 곳 없는 이들의 울타리였고 버림받은 여인들의 아버지였으며 세상이 외면한 이들을 품어 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희와 최대감이 일궈낸 그 작은 마을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훗날 이 마을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유명한 구휼시설이 되었고 갈 곳 없는 아이들과 여인들을 보살피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초의 보육원이자 자립시설의 시초가 된 셈이었습니다. 두 손을 맞잡은 노부부의 뒷모습 위로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괴물대감과 효녀가 일궈낸 기적의 마을. 그 이야기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돈도 힘도 없던 여인들이 손에 기술을 쥐고 당당히 세상에 나가 살아간 이야기. 괴물이라 불리던 사내가 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답니다.